네, 지금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학술대회 포용사회와 여성노동의 미래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김지은입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여성과 일자리 패러다임의 고도화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세션에는 총 2개의 연구가 발표될 아그네스 구 교수님과 박민정 교수님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고요. 아그네스 교수님께서 영어로 발표하시는 관계로 동시 통역을 진행합니다. 통역은 김윤영 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는 줌의 기능을 활용하셔서 듣고 싶은 언어를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통역 일정상 본 세션은 다른 세션과 달리 각 발표가 끝난 후 개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술대회 화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더욱 원활한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중분들께서는 청중분들께 음소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술대회 발표 자료가 담긴 자료집은 저희 아시아여성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성공회대학교 아그네스 구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그네스 교수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숙명여자대학교에 오늘 아시아여성연구원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통역해 주시는 김윤영 통역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분 동안 코로나19가 비공식 부문의 여성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분들은 공식 통계에 반영이 되지 않고 고용이 굉장히 비정규적이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없이도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계약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클리셰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동시에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성별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나이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고 직업이나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만 또 여성이나 남성 중에 매우 붐비고 복잡한 곳에서, 공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도 매우 다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릅니다. 한국이나 동아시아, 싱가포르나 중국에서조차 여기서는 저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백신을 맞출 수 있었지만 아프리카나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아직까지 백신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적에 따라서도 굉장히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유럽 여행객들은 전 세계를 다시 여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계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면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여성에 살펴보면 저희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의 취약성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나 도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락다운이나 세미 락다운으로 인해서 가게가 문을 닫고 시장이 문을 닫고 거기서 일하셨던 여성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를 보면 최전선 근로자, 간호사들이나 의사분들 중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환자들을 관리하느라고 종종 번아웃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 역시 굉장히 위험이 높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역시 고통을 받고 있고 F&B 분야 역시 그리고 여가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락다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업계에서 예를 들어 홍콩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코로나19 때문에 승무원들이 많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배달하는 분들도 배달하는 업종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무급 가사노동입니다. 돌봄 노동인데 여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이 제한되면서 노인과 아이들이 집에 머물게 되고 이것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대부분 여성이 실제로 더 많은 집안일을 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또 하나가 주류 사회에서 이 분야를 무시하고는 하는데 바로 성매매 업계입니다. 저는 여기 업계에서 일하시는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업계에서 엔터테인먼트나 스트리퍼 클럽과 같이 굉장히 금기시되는 분야에서 직업들이 그림자에서 숨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성과 남성들이 모두 코로나 접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접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 성매매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분야도 있는데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기적인 임금을, 소득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계나 공장 조립 라인 근로자 역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를 하는 분야인데요.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굉장히 좁고 붐비는 공간에서 일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 분들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장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규모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이주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코로나19를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많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건 연구를 공동 저자와 같이 연구를 한 거고요. 저희가 그 배포한 책에 이 발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고 또 디지털 폼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3명의 여성 학자들을 저를 포함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한 분은 홍콩에서 참여를 해주신 분이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같이 참여해 주실 예정이라서 홍콩 시장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미얀마 분이신데 저희랑 오늘 함께 하고자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시민 운동이 격화됨에 따라서 군사 정권이 인터넷 사용이나 모바일을 셧다운했기 때문에 오늘은 참여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경제의 전문직 여성조차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예입니다. 태국 역시 저희의 연구 대상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태국에서도 군사 정권과 군주제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태국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여성들은 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태국과 미얀마의 남성과 여성은 군사 정권 강화와 탄압으로 인권 보호와 보안 안보 유지가 어려워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더해져 기본 필수품을 얻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특히 그런 경황이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가나에서도 저희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들 국가가 모두 이주 송출 국가인과 동시에 이주 대상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따가 발표를 계속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 송출국인데 기존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소득을 찾아서 다른 국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미얀마에서 온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가진 분들이 국경을 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국가에서 많은 이민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관광업계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는 국가인데요. 2019년 말부터 팬데믹이 등장했고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태국 경제 자체가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푸켓과 같은 관광지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사무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태국 정부가 팬데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고통을 받는 국가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그 공동 저자가 온라인으로 더 이상 여기 접속할 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고질적인 저강도 갈등이 미얀마 내에서 꾸준하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이주자들이 보내는 송금액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버마 가사 도우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고 10대 분들도 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집으로 돌아오기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홍콩은 2000년대 초반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2003년, 2004년에 발생한 사스 질병이었습니다. 저랑 저 리타 공동 저자가 홍콩에서 사스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직접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가 그것보다 훨씬 더 글로벌화되어 있고 강도도 더욱 높은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2014년에 홍콩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에도 학생들이 시위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 이외에 팬데믹이 이러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강도를 더욱더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인해서 홍콩에서 실업률조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이 홍콩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홍콩이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그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노동력의 비정규직화가 더욱더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나 소득에 있어서 그들의 그 불안정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것 역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이나 태국, 미얀마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홍콩 역시 이민자 대상국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어떻게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를 다루는지를 볼 때 그 이주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주자들이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팬데믹을 어떻게 견뎌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분들의 고용 환경이 이미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좁은 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신경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웨이크업 콜이 된 사건입니다. 제가 가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여러 번 이 연구를 할 때 가나를 왜 여기에 포함시켰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를 넣었냐는 질문이 많아서 제가 왜 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아프리카도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지 또 라틴 아메리카를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시간 그리고 시간적 제한 때문에 아프리카 시장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용글을 가져왔는데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 한국어로 통역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인식을 한다면 저희는 두 대륙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오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션은 저희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결합하는 관계, 문화,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두 개의 분리된 주체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공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 있는 연대를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대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PPT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년간 가나에서 살았고요. 6개월 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 동안 가나에서 지냈는데 그래서 가나와 가나 사람들이 팬데믹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겨내고 있는지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나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농촌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비공식 분야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번 돈만으로만 본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개 주요 도시를 부분적으로 락다운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망이나 지원망, 안전망 없이 많은 분들이 락다운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존재했는데 이 격차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세나 수도세를 면제함으로써 조금씩 그 도움을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가나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도 어려울 때 팬데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가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필수품에 대한 액세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헬스케어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본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가나에서 이제 민간 병원에서 코로나 진단 테스트를 하는 것 역시 굉장히 비싸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 상황을 악화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LGBTQI 소수 그룹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 최근에 감행이 되었습니다. 가나에서 이런 소수 그룹을 불법화하면서 이분들이 어려움에 가중되었고 또 이분을 지원하는 분들조차 벌을 받을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이나 미얀마, 홍콩에 대한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가나 역시 이주 출국일 뿐만 아니라 이주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가나 분들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내는 송금액에 가나 경제가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나는 이주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난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변 국가에서 많이 들어오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제 경험과 저 연구에 기반을 해서 가까운 미래에 예상할 수 있는 게 노동권에 대한 탄압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경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이주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만 이동에 대한 조건이 더욱더 어렵고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이 많아지고 모든 성별에서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에서 집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소외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인 영향도 미치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찾아봤는데 심리학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는 많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공식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만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안정성이 더 낮고 임시적인 계약서가 많이 근로자들한테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중간 수준의 전문 직업군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나 AI가 이분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서 일을 계속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또 자주 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분들에 대한 공격이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취약성이나 소외성이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연대를 형성해서 이러한 역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그리고 현지 커뮤니티의 지원과 동맹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비공식 분야에서도 이게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리고 소수 민족일지라도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계층 간 연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주자들 권리를 옹호하는 업무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근무 조건이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그 실직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커져 있고 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엘 사다위라는 이집트 페미니스트 3월 21일에 올해 사망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제
발표 내용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투쟁을 겪고 있는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민주의와 남성 지배, 계층 지배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나왈 사다위가 말씀하신 건데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빈곤한 여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평등이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여성분들 중에 이주자분들이나 가난하신 분들,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그네스 교수님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아그네스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법무법인 금성의 김유철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준비되셨으면 토론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금성의 김유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그 흥미로운 주제를 발표해 주신 아그네스 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숙명여대 아시아 여성연구원께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는 법률 서비스인데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업무는 그 이민 분야 업무도 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제가 그 이민 업무를 했었고 그 사태 이후 계속 이민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한민국 내에서 그 이민법 관련된 이슈가 가시적으로 크게 저희 입장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이런 법률 서비스까지 접근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그 가시화가 돼서 그게 골마 썩어질 때까지 그 방치가 되어 있다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됐을 때 저희 같은 이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에게 그런 업무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한 1, 2년 정도 경과가 되었음에도 종전에 저희가 하던 업무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진 않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약자에 대한 가시적인 모습들은 이게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사회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면서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욕구나 필요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그 강조가 되면서 비단 예를 든다면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는 분야가 주로 자영업자와 예를 든다면 교육 분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분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민 이슈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자신의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사태로 봐서는 이게 전반적인 여성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주신 그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개별적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개별 사정들에 따라서 이 팬데믹 사태를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 사회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러한 결과가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이나 여성 또는 이제 소수자 같은 분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코로나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그 기본적인 사회가 그 제공해줘야 될 그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인 기능이 마비되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되었고 그러한 결과가 그 약자들 그러니까 직접적 오늘 발표를 해주신 그 사회적으로 그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 아니면 적인 노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크게 와닿는 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에도 제도적으로 그런 그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갖추는 장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약자들의 그 위험한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 전염병이 코로나가 퍼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건 행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약자들에 대한 그런 보호 기능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뭐 그 약자들에 대한 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늘 발표 주신 내용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러한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졌다. 뭐 특히 이제 여성이나 뭐 약자들에 대해서 뭐 결과적으로 노동의 기회도 상실이 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안 좋은 점만 이제 가지고서 뭐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발표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연구를 하시는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권리가 뭐 떨어지는 그런 사태들을 발견을 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뭐 정부나 사회에서 이러한 특히 여성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 뭔가 긍정적인 그러한 노력을 가하는 사례가 있었다거나 혹시나 발견하신 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 you want me to answer now?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보신 게 정확히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소외된 분들, 약자이신 분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긍정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긍정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는 것 역시 저희를 이런 시기에 얘기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얀마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시민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여성분들이 기초 물품조차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줄을 서서 기초 물품을 보급받는 데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시적절한 시기에서 긍정적인 경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이유가 이미 한계치에 달았고 그분들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영향을 더욱 미치고 있고 방콕이나 미얀마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거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들은
지금 공공 헬스케어나 그 경제에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거기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했던 분들, 그래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분들과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신 분들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단순히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격을 많이 받은 11개 분야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국이나 미얀마, 가나는 이주 송출국인데 그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미얀마나 가나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가족들을 볼 수 있다고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가족들을 볼 수 있는지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 제가 이런 시기에 그런 긍정적인 경우나 조치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집니다. 태국이나 미얀마가 깨달은 게 포기를 해야만 본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국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 정부가 소외된 분들,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고는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표면적인 도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도움은 기본적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는 인상은 주지만 사실은 정부가 한국 정부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발표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정부가 약자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은 관심사가 그런 분야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사태를 확산을 막기 위한 데 급급한 거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장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태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나 어떠한 기초 자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약자들에 대한 그런 생계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험성이고 언젠가는 국가 입장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과 같이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새롭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혹시 청중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지 않네요. 네,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것이 생각나신다면 채팅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그네스 교수님께 전달드려서 답변을 받아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네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김유철 변호사님 토론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발표인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서비스학부 박민정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잘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립니다.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제가 하는 거 맞죠?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박민정입니다. 올해 그 숙명여대 아시아연구원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저는 오늘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일자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 세션에서 여러 발제자들께서 코로나19와 여성 노동의 변화를 이미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아그네스 구 교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연구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히 비공식 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이 어떠한 위기를 겪고 있는지가 태국과 홍콩, 또 미얀마, 또 가나의 사례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여러 통계를 통해서 2020년 초 이제 3월에 이제 코로나가 정식으로 팬데믹이라고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 그 이후 전 세계 여성들이 노동시장 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근로소득이라던가 아니면 고용의 안정성, 또 비공식 부분의 취업자 수를 고려했을 때 여성이 이미 노동시장 내에 남성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 내 취약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글로벌 성평등 달성은 36년이나 원래 추세보다 더 지체되어 앞으로 130년 후에나마 글로벌 성평등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지금부터 130년이라면 2151년에 이르러서야 전 세계적 수준에서 성평등이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매우 비관적이고도 어찌 보면 현실적인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이 부분은 제가 발표의 끝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발표에서 사용할 지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남녀, 성별, 실업률 통계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여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전 통계를 보고자 하는데요. 세계노동기구 ILO가 2017년 기준으로 발표한 이 통계를 보시면 대부분의 국가가 그래프의 대각선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다 왼쪽에 있죠. 남성의 실업률보다 오른쪽 X축이 남성의 실업률이기 때문에 남성의 실업률보다 여성의 실업률이 이미 더 높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각선 기준선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남녀 간의 실업률 격차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시리아, 오만 등 중동 국가들, 그 다음에 감비아, 레소토, 남아공 등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 역시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보다 높은 실업 상태였다, 실업률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 대각선 아래에 있는 국가들, 캐나다, 몰도바, 타지키스탄, 푸에르토리코 등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의 실업률보다 더 큰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 이전에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별 실업률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웅크타드가 2020년 5월에 발표한 그 코로나 이후에 크로스 내셔널 성별 실업률 변화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Y축은 취업률 변화, 실업률 변화죠. X축은 인구 10,000당 코로나 확진자 수를 나타내고, 빨간색 직선 회귀선은 인구 10,000당 코로나 확진자 수와 여성 실업률 변화와의 관계, 파란색 선은 남성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지금 2020년 5월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에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여성의 실업률 증가가 남성의 실업률 증가보다 더 크지만 인구 10,000명당 코로나 수가 감염자 수가 10명을 넘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확진자 수가 적죠. 왜냐하면 지금 2020년 5월 기준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확진자 수가 10,000명당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보다 더 높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1년 전인 2019년 5월에 비해서 2020년 5월에 여성 실업률이 20% 증가했고, 동기간 남성은 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보다 더 높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국가들이 여기 0 기준선, Y축 기준선 0 이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코로나 직후에는 실업률 감소를 겪은 국가들도 있다.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은 기존 1년 전보다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했었다라는 초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이는 국가죠. 2020년 5월에 전년 대비 여성의 실업률이 328% 증가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245.7% 증가해서 가장 큰 실업률 증가세를 경험한 국가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난 2020년 8월의 상황은 어떤지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년 대비 한국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수 10,000명당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요. 2020년 8월까지도 여성의 경우는 전년 대비 12% 실업률이 증가했고, 남성의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4% 실업률이 4%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 같은 경우 여성의 실업률이 많이 내려왔고 125%대로 남성의 실업률과 거의 유사한 상태로 확인이 됐고요. 국가가 이제 국가들마다 3개월마다 굉장히 볼라타일하게, 굉장히 불안정적으로 실업률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여성의 실업률 증가세가 높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 10,000명당 확진자 수가 적은 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실업이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 이렇게 300%대에서 123%대로 3개월 만에 실업률 증가세가 조금 꺾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3개월이 지나서 2020년 11월 실업률 상황을 살펴보자면 인구 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가 250명. 이제 X축의 이제 범위가 굉장히 커졌죠. 코로나가 발생한 지 꽤 상황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250명 이상의 인구 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생한 국가의 경우 여성의 실업률 증가가 남성보다 더 크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남성의 실업률 증가가 여성보다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남성과 여성 두 회기선 모두 거의 50%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남녀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업 위험을 겪고 있음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코로나를 잘 대응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호주 같은 경우 인구 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정도인데요. 전년 대비 2019년 11월 대비 2020년 여성의 실업률은 42% 증가했고 남성은 26%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기간 독일의 경우 독일은 인구 만 명당 확진자 수가 97명대인데요. 독일 역시도 전년 대비 여성의 실업률은 64% 증가했고 남성은 27%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을 때 이렇게 소위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국가들 역시도 팬데믹으로 인해 여성 노동 시장에서 큰 변화, 특히 실업률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을 선진국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5월과 8월, 11월에 오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느끼셨는지요? 지금 5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더 보다 많은 국가의 상황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 8월, 11월에 오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줄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특히 11월의 경우는 선진국, 특히 유럽 국가들의 상황만이 거의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것이 국별 통계 역량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성별 분리 통계를 만들 때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여성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글로벌 차원에서 모두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계 역량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성별 분리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더 개도국 정부들에게 저희가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지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지금 맵은 2019년 기준으로 운크타드가 발표한 그래프인데요. 근데 이 원소스는 세계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남성 대비 여성의 100%가 넘었다는 것은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뜻이고 색깔이 짙을수록 그렇다는 것이고요. 색깔이 옅을수록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주 진한 보라색 100% 이상을 보이는 국가가 여기 가운데 내륙국인 아프리카 루안다, 그 다음에 서아프리카의 기니 이 두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색깔이 옅은 지역 어디죠? 중동 플러스 북아프리카 지역, 서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서아시아 지역이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이미 낮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 역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대비 낮았다. 이미 낮았다. 코로나 이전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흥미롭게도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국, 북한도 통계를 냈어요. 한국, 일본, 이 지역이 지금 아세안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그림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또 같이 X축은 인구 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를 나타내고 그 Y축은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빨간색 점은 여성, 파란색 점은 남성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성의 추세선이 남성의 추세선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것을 볼 때 여성이 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 즉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다. 특히 수입을 받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구 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명, 2020년 8월 기준에 3명인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 감소했고 남성은 1% 감소하여 남녀 간의 2배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남녀 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브라질과 칠레로 확인이 되는데요. 인구 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가 152명에 이르는 브라질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5%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비해서 남성은 9% 감소했고 칠레 역시도 비슷한 수준의 격차, 성별 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나 혹은 캐나다 같이 남녀 간의 성별 영향이 불분명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추세선, 전반적인 추세선을 통해서 확인할 때 글로벌 트렌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남성보다 더 제약을 받고 있음을 웅크타드 통계는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다른 지표로 제가 설명하고 예를 들고자 하는 것은 성별 절대 빈곤 인구의 변화입니다. 절대 빈곤, extreme poverty 상태에 놓인 인구는 하루 생계비가 1.9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2021년에 이렇게 절대 빈곤 상황에 놓인 사람의 수는 9,600만 명이고요. 그 중에 49%가 여성과 소녀, 총 4,700만 명이 새롭게 2021년에 절대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UN 우먼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2019년 인구가 5,100만 명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거의 한국의 인구에 맞먹는 규모의 새로운 절대 빈곤 계층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신규로 진입한 절대 빈곤층에다가 기존에 있던 절대 빈곤층을 더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절대 빈곤 상태에 놓인 여성과 소녀의 인구는 4억 3,500만 명,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이고 한국의 인구가 5,100명이면 미국과 한국의 인구 수를 더한 것보다도 더 많은 규모의 여성과 소녀가 절대 빈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연령 집단 중에서도 이 절대 빈곤의 격차는, 성별 격차는 재생산 연령 집단, 젊은 세대 25세에서 34세 사이에 가장 큽니다. 남성 절대 빈곤 100명당 여성 절대 빈곤 수가 이 연령대에서 118명으로 가장 많고
2030년까지는 12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 인도, 파키스탄, 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큰 성별 빈곤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현재 118명 수준이고 2030년에는 12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2030년까지 남녀 모두 포함해서 절대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라고 유엔 우먼이 계산을 했더니 약 2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2조 달러는 굉장히 큰 액수죠. 하지만 또 애플의 현재 총 시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1%도 되지 않습니다. 0.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빈곤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사회는 UN SDG와 MDG를 통해서 지구상의 절대 빈곤을 없애자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제 원조 예산을 통해서 절대 빈곤 근절을 위해서 본인들이 약속한 바와 같이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OECD 다학 회원국의 SDG 목표별로 공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거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소스 링크를 넣어놨는데 SDG Financing Lab이라고 OECD가 2019년 9월에 런칭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길 가시면은 이제 전 세계 공여국들이 SDG 목표별로 얼마를 지원을 했는지 개도국에 그것을 목표별 비중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통계는 이게 너무나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해석하고 재생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현재 가장 최신 통계는 2017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서 SDG 목표별로 OECD 다학 회원국이 얼마를 공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OECD 다학 회원국이 30개죠. 30개 회원국들이 SDG 목표별로 공유한 현황을 보시면 젠더 이퀄리티, SDG 넘버 5죠. 성평등 달성은 주요 목표에서 소외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장 많이 지원한 SDG 목표는 SDG 10번, 그 불평등 해소인데 여기서의 불평등은 성불평등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국가 내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 성불평등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 강화 10%, 그 다음 보건 분야, 평화 구축 분야, 기아, 퇴치 분야, 교육 분야,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분야 등이 주요 OECD 다학 국가들이 지원했던 SDG 목표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0개 전체 회원국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달성에 큰 목소리를 내어온 회원국의 상황은 어떤지 보고자 합니다. 2014년에 전 세계 최초로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하고 원조 제공에 있어서도 분쟁아 여성 보호 및 예방,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서 주력해온 스웨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스웨덴의 경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웨덴이 지원했던 총 원조의 약 6%만이 SDG 목표 5번 성평등 달성에 집중되어 투자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정부 스웨덴인데 이 통계가 조금 섭섭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스웨덴은 이 원조 분야 내에서 성주류화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목표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성별 역량을 이미 분석을 해서 여성이 소외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원조 예산의 6%만이 SDG 목표 5번
성평등 달성에 집중되어 투자되었다는 점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스웨덴에 이어서 2017년 페미니스트 원조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 중인 캐나다의 상황은 어떨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역시 SDG 넘버 5가 지금 핵심 지원 SDG에는 보이고 있지 않죠. 물론 그 비중이 4% 수준에는 4%, 5%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메인 목표로서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회원국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OECD 닥 30개 회원국 중에 아시아 회원국은 일본하고 한국뿐인데요. 우리보다 원조 규모가 2배 이상 큰 일본의 경우에는 제일 많이 전체 원조의 26% 정도를 인프라 개발, 그다음에 16%를 지속 가능한 도시 커뮤니티 개발, 또 12%를 지불 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약간 경제 인프라 구축에 많이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SDG 넘버 5 성평등은 제일 밑 오른쪽 바닥에 1%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일본과 같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분야는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보건이나 교육 분야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점을 봤을 때는 보다 사회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평등 SDG 넘버 5를 위한 지원 규모는 일본처럼 여전히 부족했다는 점을 코로나 발생 이전에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DG 넘버 5는 에이드 올판, 소외된 목표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SDG 목표 5번 달성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부 타겟을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부 이 타겟을 다 달성하기는 2030년이 목표 시한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특히 타겟 5-A는 여성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 그 다음에 파이낸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지향하는 타겟인데 이 타겟 역시도 특히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까지 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넘어와서 코로나 이후에는 OECD 닥 회원국들의 원조가 2020년 아직 예측치 통계밖에 없지만 다행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원조 규모가 줄지 않고 증가한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래도 국제사회가 원조를 통해서 이 팬데믹을 함께 이겨내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조 분야별 비중 변화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원조가 일단 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도 제공해야 되고 백신도 제공해야 되고 방역이나 치료 등 보건 분야의 긴급 지원에 집중을 하여 공여국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타 분야 같은 경우는 서로 제로섬 경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지원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보건 분야로 원조가 쏠리면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는 아무래도 성평등 분야 역시도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하나의 이제 스냅샷,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여성 노동시장 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 관찰을 했다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인지적인 코로나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성 및 소외계층에 중점을 둔 코로나19 지원 방안이 보다 더 많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지원 방안은 그 국가별로, 지역별로, 컨텍스트별로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예산을 보자면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역 특화 맞춤형 훈련이라던가 취업 지원 사업을 이제 신규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 공모형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만이 이 공모에 참여하여 기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정책 실효성이 충분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컨텍스트에 정말 가장 맞는 정책인지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제 통계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공여국들이 수원국을 지원할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성별 통계 수집이나 성인지적 분석이 여전히 아주 미흡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성별 취약도를 반영한 정책 대응을 하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코로나19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에서 성주류화라던가 아니면 여성의 참여 보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반달렌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5개 글로벌, 국별 수준의 보건 거버넌스에서 성별 정책 결정 참여율이 남성은 85.2%, 여성은 3.5%에 불과하다라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여성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코로나 대응에 관련한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논의가 보다 더 진전이 돼서 성인지적인 코로나 대응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보다 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민정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박민정 교수님 발표에 대한 김유철 변호사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토론을 짧고 굵게 부탁드립니다. 박민정 교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여성 노동 현황을 분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일단은 발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여성 노동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노동 참여율에 대한 복지적인 정책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이 없고, 현재는 보건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염병을 대응하고 이 방역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정부가 그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보호에 대한 부분을 망각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일단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성인지적으로 어떻게 대응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의 여성 실업률이 향상되고 있는,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여성분들이 노동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주로 이제 사람을 대면하고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조치에 따라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또는 재택근무가 강제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남성 근무자든 사무 업무를 한다거나 생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반대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그 사람들 상대하고 있는 그런 그 통계적으로 그런 분포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영향을 쉽게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 또한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코로나 이전부터 여성 그 취업 분포도에 따른 그걸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여성분들이 노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 여성으로서 그 노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육아나 뭐 보육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뭐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위 이제 돌봄 분야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저도 지금 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그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그 소득 수준에 따른 그러한 그 지원 대상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지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봄 분야에 있어서의 그 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여성 누구나가 다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님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김유철 변호사님 그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성인지적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선별적인 복지보다는 보편적인 복지가 더 주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정부가 어떠한 여성을 위한 대응 정책, 코로나 대응 정책을 했는지 조사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뜨는 것이 그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기회 제공, 그것도 지자체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이제 여성을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여성을 돕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은 약간 너무나 아까 아그네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나 부족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성별 격차,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인 계층과 성별을 고려했을 때는 보다 더 급진적인, 어떻게 보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새로운 방식을 짬에 있어서 성인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박민주 교수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청중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아그네스 교수님 그 발표가 끝나고 그 질문이 없으시죠? 이렇게 너무 빨리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서 그 이후에 청중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중분들에 대한 아그네스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네스 교수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Yes.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바로 질문이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두한테 보여준 그 질문인데, 안전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전망이 가장 우리 사회에 취약한 분야에게 지원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좀 더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회 안전망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생산을 하는 근로자들이, 경제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제대로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요. 신자유주의화는 많은 사회와 많은 국가들을 들의 기초 서비스만 제공하고 이런 분야는 굉장히 민감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저희가 정말로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때 단지 코로나19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자유의화가 서비스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팬데믹이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질문은 부를 어떻게 재분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소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긍정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팬데믹이 거의 2년째 계속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긍정적인 신호를 또 밝은 미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끝에 있는 그런 빛이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인프라나 지적재산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문맹 아니면 이제 모바일폰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나의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닙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남자나 여자, 어린 아이들은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신자유주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제 생각에 팬데믹은 정확하게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아그네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세션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박민정 교수님께 전달드리고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에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토론자 변호사님 그리고 통역을 해주신 김윤영 통역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 정도 휴식하고 학생 특별 세션이 4시 40분부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10분을 쉬지 못하겠군요. 바로 이어서 네, 학생 특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